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있죠. 바로 실수요자 보호입니다. 이런 정책의 말은 참 따뜻한데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또 차갑기만 합니다. 집값은 뛰었고 대출 문턱은 낮아졌고요.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고요. 언젠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리란 희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된 멘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 관련 궁금증들 혼자 좀 끙끙 앓으면서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7번 서울 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희 알차게 내용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볼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남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엔리 중개법인 김남현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식지 않고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늘어나는 공사비와 극심한 공급 절벽 속에서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요, 상급지 쏠림과 신축 선호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의 정비사업과 현재의 정비사업을 비교해 봤을 때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의 재개발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기약 없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비사업은 100% 주민 입안 제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어왔다라는 건데요. 이제는 주민이 주인이 된 셈입니다. 주민들의 의지가 그 사업의 속도가 된 셈이죠. 요즘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지방선거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당선으로 인해서 재개발 시장의 열기가 더욱 달아오른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서울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두됨으로써 또다시 재개발의 판세가 뒤바뀌지 않겠느냐 불안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서 시장이 교체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금 당선되는 경우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저는 서울의 정비사업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게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모두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면 모아타운이나 신톤 같은 일명 오세훈표 재개발들 모두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제도는 아닙니다. 기존 법률인 도정법 그리고 빈소법에 근거해서 신톤 그리고 모아타운이라는 이 새로운 정책을 입혀서 속도를 높이고 방향성을 제시한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이렇게 서울시장이 뒤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없어지거나 사업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정당 모두 서울의 당면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이미 지정된 구역을 해제시키는 요건은 법적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 동의율 30% 이상이 넘어서거나 일몰제가 적용되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 그리고 공급 부족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비사업을 지자체에서 쉽사리 무산시킬 수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급변하는 재개발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유망 지역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방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주민 동의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이제 방향성이 혹시나 바뀌게 되더라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언급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 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뭐 재개발 또는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 재테크가 이제 필수인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또는 나 이제 좀 준비를 해봐야겠어. 재테크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러시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을 자리가 있어서 안내를 드릴게요. 전문가님 어떤 자리죠? 네, 저희 로엔리 중개법인에서는 방송 보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으로 1대1 대면 무료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재개발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내 눈으로 이 사업성을 확인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혹은 잘못된 정보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혼자서 또 고민하다 보면 끝이 없는 게 부동산 투자이기도 하고요. 막연한 투자보다는 확실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지금 한 발 앞서가는 투자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꼭 준비해 보시고요. 아래 번호로 바로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투자여도 전략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하니까요.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요. 0223-8967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또 이제 재개발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재개발지 아니어도 주변에서 보면은 강남 집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강남의 집 이러면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이제는 들어갈 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님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솔깃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회가 이제 강남의 재개발일 것 같은데 재개발은 강남도 비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강남구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잡아보았는데요. 요즘 재개발 열기 특히나 강남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개발 초창기 사업이라고 하면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만큼 각종 규제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최근에는 강북권에서조차 동의서를 어느 정도 진구했다, 연번 신청이라도 들어갔다라고 하면 초창기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금세 매물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럴 바엔 강남권에 투자를 해서 재개발 입주권을 노리면서 만약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토지 지가 상승 자체가 꾸준한 지역에 투자를 하자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권에 대한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서초구의 반포 1동,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삼전동 하단 상단, 그리고 석촌동, 강남구에서는 삼성동 개포동까지 재개발에서조차 강남권 선호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재개발 투자라고 함은 사업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 사업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니 해도 첫째도 입지고요. 둘째, 셋째도 입지를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촌이라고 불리우는 이 강남 권역에서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로 재개발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구 개포동인데요. 개포 1동부터 3동까지는 이미 아파트가 대부분 건립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저층 주거밀집구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현재 개포 4동인데요. 개포 4동 내에 개포 1구역부터 개포 4구역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포 4동의 위치를 살펴보면 개포 4동 바로 좌편으로 양재동과 맞닿아 있는 입지입니다. 예전에는 개포동 하면 개도 포기한 동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개도 포르쉐 타는 동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천지개벽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강남권은 빌라촌이라고 하더라도 반듯하게 구획이 정리된 택지 개발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때문에 과소필지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재개발의 요건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았는데요. 일반 재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강남권에서는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사업인 민감도심 복합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양재동 고인돌 공원 블록은 이미 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요. 모아타운 재개발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모아타운 2022년에 서울시가 도입한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로서 정식 명칭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입니다. 법적 근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명 빈소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모아서 함께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이 모아타운 재개발 방식 지정 방법이 자치구 공모 그리고 주민 제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혼재되어서 나눠져 있었습니다.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주민이 직접 계획을 세워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현재는 자치구 공모 방식은 이제는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없어졌고요.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대한민국 1호 모아타운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후에 무려 2년 반 만인 23년 7월에 사업 시행인가 받아서 발표 3년 만인 24년 12월 말에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입주 예상 시점은 2028년인데요. 정말 예전에 과거의 재개발 방식을 생각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도록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것이 이 모아타운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재개발은 예전의 정비사업 모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탑다운 방식이냐 바튼업 방식이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식이냐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이냐, 이 근본적인 방식 자체도 다르고요. 여기에 극심한 공급 부족 문제가 어울리면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가 더해졌습니다. 과거 뉴타운이나 전략정비구역처럼 9세대의 재개발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감 있는 사업이 가능해진 건데요. 신규 재개발 상업 방식 중에 민감도시 복합개발, 신통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이렇게 세 가지를 각기 다르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은 이미 활발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민감도시 복합 사업은 이제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는 단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모아타운 1호 번동의 시범 사업을 진행했던 것처럼 민복 사업도 이제 비슷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법령을 따르는지 각종 어떤 요건들이 다른지는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재당첨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개발 투자는 아무래도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데, 먼저 신속통합기획은 도시 및 주거정비법을 따르고요. 조정법에 의하면 5년간 재당첨 제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아타운에 적용되는 빈소법에 의하면 재당첨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나 이미 해놓으신 상황이라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투자처로는 모아타운을 투자처로 제안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은 3080 공공주택 사업과 같은 도정법의 규정에 걸리지 않는 투자처를 또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지만 제36조에서는 도정법을 신통과 마찬가지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후도에서는 30년 건축물 기준 60%를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 신통과 달리 20년 건축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도 요건이 신통보다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접도율, 호수밀도, 과소필지에 대한 요건도 생략이 되었고, 특히나 용적률에 있어서는요, 종상향을 기본 전제로 해서 주거지역에서는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상한 용적률의 140%까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또 모아타운 사업을 보시면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장점 외에도 노후도 요건에서 준공 20년 건축물 기준으로 5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완화된 노후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때문에 강남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는 강남구 재개발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정비사업 종류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죠. 이제 개포사동, 강남인데 수액으로 가능해서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개포사동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개포사동 어떤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두 번째로는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호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명품 학군과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곳입니다. 하나씩 좀 뜯어서 살펴볼 텐데요. 개포사동하면 주변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요즘의 주거 트렌드는 도심 접근성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생활환경, 특히나 녹지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개포사동으로는 위쪽으로는 쾌적한 양재천을 품고 있습니다. 양재천 수변공원은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테헤란로를 잇는 새로운 산업축의 탄생인데요. 혹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포이밸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개포사동 1999년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벤처타운이 형성이 되었던 곳입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이곳을 양재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약 50만 평 부지의 수많은 ICT 기업과 연구시설이 확충이 될 예정인데요. 서초구 1, 2동 그리고 강남구 개포 4동 일원이 한꺼번에 묶였습니다. 테헤란로에서 양재 IC, 포이밸리 그리고 수서 로봇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강남 거대 첨단 산업축의 항복판에 이 개포동 재개발 예정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서초구와 강남구의 공동지정으로 진흥지구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수한 교통환경과 대추동 학원과의 접근성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곳이 대추동 학원가인데 이러한 대추동 학원가와 뛰어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재 IC, 분당 내곡 간선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까지 진입이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개포동입니다. 강남 주요 업무지구, GBD 업무지구와의 출퇴근도 용이한 위치이고요. 여기에 위례과천선도 2031년 신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 착공해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 작년에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 노선도 공개안에서 수서 쟁점 구간 결정안으로 일환이 선정이 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례과천선 이 포기사거리역을 개포 사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은 정책적인 부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당선이 된 바가 있죠. 구청장의 당선 공약 중 하나가 바로 위례과천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위례과천선 포기사거리역 신설과 주거지역 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제시를 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개포동 재개발 열기가 현재 더 뜨거워진 모습입니다. 완벽한 주거 입지 여건에 이어서 대규모 첨단 산업 호재와 신설 지하철역까지 얹어지는 곳이 바로 개포 사동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주변 재개발 예정지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겠는데요. 재건축으로 들어선 개포동 내의 신축 대단지를 보면요. 개포 레미안 프레스트, 이 개포 시형 아파트 재건축으로 건립이 된 아파트입니다. 전용 84타입 국민평형 실제 거래 사례는 약 30억에서 35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여기도 개포 주공 4단지 재건축으로 건립이 됐는데요. 40평형대의 대형 평형 실제 거래 사례가 무려 50억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 사례는요.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5구 타입의 사례인데요. 5구 타입 기준으로 매매가가 33억 원을 이미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개포동의 천지개벽한 주변 신축들이 평당 9천만 원 이상을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사업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포동의 재개발 지도 1구역부터 4구역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개포 1구역입니다. 과거 신통으로 추진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 22년 신통기획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 4월부터 연변동의서 부여받고 동의서를 다시금 걷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동의율을 꽤 확보한 상태에서 후보지 신청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진입 시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 관련 리스크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1구역은 구역 내 매물이 상당히 높은 호가를 보이고 있는 곳이라서 소액으로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포 2구역부터 4구역 역시도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초창기 단계인데요. 과거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동안 더 쌓인 노후도를 기반으로 해서 신통, 모아타운, 민복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개포 3구역입니다. 개포 3구역 23년 말에 주민 동의율 30%를 모아서 모아타운을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반대 의견 또한 30%를 웃돌면서 찬성과 반대 비율이 거의 1대1 비율에 가까웠는데요. 극심한 주민 갈등 우려로 2023년 당시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지만 다시금 신통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포 4구역 양재천과 가장 가까운 입지이고요. 3080 도심 공공복합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포 모아타운 2구역인데요. 이 구역은 기존 모아타운 공모 방식이 아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새롭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의서 진구 중에 있고요. 위치적으로는 양재동과 가장 가까운 입지이고요. 개포동 생활권의 중심에 있는데요. 포이사거리역이 개통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구역입니다. 또 좌측으로는 트윈타워 등 이 준주거 상업지구가 붙어 있어요. 때문에 토지 가격 평가가 높은 지역이라서 이 사업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민감도시 복합개발 요건 또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는 높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선점을 하실 수가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 재개발 투자라는 것을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줄서기 시작할 때 들어가면은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팍스TV 방송을 통해서 극초기 단계에 추천을 드렸던 곳들이 몇몇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태원 2구역도 말씀드렸었고요. 노량진 15구역과 같은 곳들인데 초창기 재개발 시장에서는 1, 2주 사이만 하더라도 가격이 지금 크게 올라버리고 있는 실정인 만큼 프리미엄이 붙기 전에 바로 지금이 개포동에 투자하기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웃한 송파구 방이동 162번지도 송파 최초 주민 제한 방식 모아타운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개포동 역시도 탄탄한 입지를 무기로 대기업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날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이성을 꿈꾸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개포 사동 2구역 면밀히 주목해 보시고요. 재개발에 대한 사항은 아래 02번호로 문의 주신다면 개인 맞춤 무료 상담 면밀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재동과 굉장히 가까워서 이제 양재하면 사실 ICT 특구로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대치동 학원가 말씀을 주셨어요. 대치동 학원가의 생활권까지 이제 누려볼 수 있는 데다가 인근 아파트 시세까지 이제 미리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다 완성이 된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생활권 외에도 더욱더 편리한 이 강남의 그 생활권을 누려볼 수 있는 인프라를 누려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다 또 소액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지금 아래 번호로 나가고 있지만 전화번호와 문자가 나가고 있지만 이 번호가 무슨 번호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이 연락처로 주시면 오프라인 자리 또 참석하실 수 있는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지역보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또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강남구 개포동뿐만이 아니라요. 전호동, 반포 1동, 잠실동, 삼전 상단, 하단, 그리고 용산구와 마포구의 재개발지 지역들도 있습니다. 주택수 미포함이 되는 세제 혜택을 갖춘 매물들과 기축, 구축 매물들도 모두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오는 번호로 문의 주신다면 1:1 대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엔리 중개법인은 마포구 마포대로 38번지 5호선 마포역 도보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많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액대별로 이제 나에게 맞는 전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속 시원하게 나눠보시길 바랄게요. 예약 문의는 02-636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시고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잠시 후에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세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세원 본부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토론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스터디는 다들 잘 되고 계실까요? 최근에 부동산 토론회 주제가 주로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에 관련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재개발 절차 관련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급 관련 정책과 세제 개편을 통해서 뭐 이제 많이 수정이 되겠지만 이제 수정되기 앞서서 복습하는 차원으로 전반적인 재개발 절차와 전반적인 세금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든든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한번 펼쳐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오프라인 자리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인 거죠? 네, 오늘 방송 관련해서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는 하단에 전화번호 연락 주시면 저희가 1:1 대면 상담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고요. 물론 모든 분들을 저희가 다 상담드리면 좋겠지만 문의 전화가 간혹 이제 많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나 일정 같은 거는 유선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앞으로 변경될 이 세제 개편과 공급 정책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토론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급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세제 개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예고해 주셨던 내용들 하나씩 한번 펼쳐볼게요. 먼저 이제 재개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텐데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절차 굉장히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그 이야기부터 하나씩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 재개발 관련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재개발 속에서도 지금 모아주택이나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민간도심복합 개발처럼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서 이제 보완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정비사업의 제일 기본적인 절차가 대략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고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없으면 재개발, 있으면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구역 안에 있는 집들이나 면적, 건물이 무허가인지 또 이제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요. 특히 경우에 따라서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좀 더 난이도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절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구역이 지정되어야겠죠. 서울시 기준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노후도는 동수의 60% 필수 항목이니까 이거는 무조건이고요. 아래에 있는 선택 항목들 중에서도 호수 밀도, 과수 필지, 접도율, 면적 중에서 한 가지가 추가로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원장이 나오는 시기죠. 해당 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등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로 뽑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합 설립,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75%, 면적은 50% 이상이 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70%, 동bil 소유자 50% 이상이 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강제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또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재개발에서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구역 안에 75% 이상이 이미 동의를 했고 나 또한 같이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나의 동의 여부는 상관없이 이제 사업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강제 조합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물론 나중에 탈퇴는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 선정인데요. 입찰 기간 안에 참여한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총회를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최종 후보로 올라온 시공사들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비교표라는 걸 만들어 주는데요. 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이제 분양가부터 미분양 시 시공사가 이제 책임지는 조항, 이주비 같은 뭐 주로 조합에서 관심 있는 항목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을 해도 공사 기간이 뭐 계약서에 없는 사유 같은 걸로 연장이 된다거나 마감재나 건축 자재 비용 인상이라던가 부득이한 사유들로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시공사 선정을 너무 급하게 하실 경우에는 특히 뭐 구체적인 설계나 이제 공사비 같은 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후에 분담금 같은 시공사 마찰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서 사업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갑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겁니다. 라는 인허가를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 계획에서는 큰 틀을 짰다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화적인 디테일한 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서 여기서 허가받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물론 다 담지는 못했지만 화면에 보신 항목들이 주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조합원 분양인데요. 이 단계에서 새 아파트의 가격이 정해지고 조합원들은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이 진행되는 변수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일반 분양보다는 현저히 저렴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헌집을 주고 새 아파트를 돌려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에는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층수가 좀 높기도 하고 그리고 뭐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환급금까지 나오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같이 공급이 좀 적은 시기에 투자자분들은 이제 새 집을 미리 산다라는 개념으로도 많이들 접근하고 있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재건축 경우에서는 아파트니까 층만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좀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할 때 뭐 위치나 층수, 노후도 같은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비교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추정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제가 30억이라고 해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된다는 거예요. 권리가액은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실거래가가 내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권리가액, 분양가, 그리고 비례율을 적용하면 이런 계산식이 나옵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매매가가 10억인 빌라가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 측에서 프리미엄 7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매가로 17억을 달라라는 뜻이 아니고 매매가 기준으로 10억을 감정평가하면 3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7억이 프리미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례율 100% 가정 시 권리가액 또한 3억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3억짜리 집을 10억에 샀으니까 프리미엄 7억에 산 거고요.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라고 가정하면 권리가액을 제외한 4억을 더 내야 됩니다. 정리하면 처음에 매매가 10억을 지불했고 분담금 4억을 지불했죠. 총 14억을 주고 집을 산 건데 여기서 14억 중에서 7억이 프리미엄이었고 나머지 7억이 조합원 분양가였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산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뭐 누가 얼마를 내고 재산을 얼마나 받고 이제 이런 모든 거를 재산에 관련된 걸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분양가도 이때 결정이 나서 수익을 같이 따져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해서 조합이 설립되면은 조합 설립 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되는 거고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에 비교하면 재개발이 지위 양도가 약간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 및 철거가 남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역 안에 집을 비우게 됩니다. 이 집을 비우게 나면 멸실을 하겠죠. 말 그대로 이제 멸실이 되고 건물이 없어지고 내 지분만큼 땅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택이 없어지니까 주택분 종부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그 전에 멸실이 되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안 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실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1년치 종부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결정이 되는 거고요. 세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체크를 하실 점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2주택을 취득 시에 8%의 이 취득세를 납부하시잖아요. 지금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에서는 토지만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분 중과세율이 발생하지 않고 토지분 취득세율 4.6%만 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준공될 때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 이건 한 번 더 내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직접 지은 물건이니까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이 지은 최초의 지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2.8%의 원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의 삽을 뜹니다. 통상 이 시기에 일반 분양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재건축의 경우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제와 또 관련이 있는데 준공 시점부터 10년이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의 상승분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짧은 거를 따져서 평균 이익이 조합원 한 명당 얼마다라고 하면 분담금을 걷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비 사업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땅 정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각 대지를 모아서 이제 하나의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나눠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이전 고시라는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 같은 거는 이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의견 합치 그리고 비례율 마지막으로 위치 순서로 투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쪽으로 많이 관심들을 갖는 추세인데 확실히 기존 재개발 방식보다는 더 개선된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이제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강의드린 내용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재개발 관련해서 또 다른 궁금하신 점 그리고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단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 단계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요즘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좀 등장하게 되면서 절차도 간소화가 됐고요. 또는 속도가 또 빨라지는 그런 재개발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하나씩 또 공부를 해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디가 맞을지 또 어떤 지역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재개발의 A부터 Z까지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재개발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매수를 한다고 해서 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네네. 중요한 이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지금 현재 또 앞두고 있어서 조금 많은 분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또는 하나만 있어도 세금 폭탄은 제일 안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종류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취득 시, 보유 시, 양도 시. 오늘은 큰 틀에서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부동산 토론회 이후에 이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조정과 같은 세제 개편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편이 되기 전에 미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세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취득세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표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율인데 통상적인 경우 주택은 땅과 이제 건물이 한 세트라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한 번에 계산이 되고요. 반면에 재건축할 때처럼 건축이 멸실되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부속 토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표 왼쪽을 보시면 가격도 있지만 성격도 있는데요. 유상매매,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있고 원시 취득은 내가 직접 집을 지었다는 건데 앞서 말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속, 누군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또 다르고 증여가 생전에 받았다. 여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또 잘 아시다시피 상황마다 전부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내가 부동산을 산 가격 그 자체가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증여를 받을 때는 이 시가 안정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시가 안정액이 이제 현금을 주고 받은 거래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얼마로 책정을 할 것이냐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같은 단지나
같은 동네 안에 실거래가나 유사 매매가래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같은 방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다음으로 세율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래는 가격 구간별로 끊어서 3억까지는 몇 퍼센트, 6억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비례세율이라고 해서 오른쪽 그래프처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취득가가 8억이다. 그럼 2019년도까지만 해도 구간별로 정해져 있던 것이 현 시점에서는 2%에서 3% 사이쯤으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채를 사는 데에 일종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과세, 말 그대로 무겁게 과세한다는 뜻이죠. 앞에 봤던 표처럼 이 세율을 추가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랑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살 때랑 세율이 약간 다른데요. 이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간혹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 지금 계약을 진행하는 도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버렸다. 이런 경우에서는 중과세 제외 대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이 주로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이니까 8%가 원래 중과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겨진 중과세가 있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중과세율 말고도 추가로 8%를 내야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고급주택, 고가 주택이 아니니까 한 번 더 참고하시고요. 고급 주택은 간단하게 말해서 245제곱미터, 대략적으로 74평 이상의 면적이 초과하는 주택. 이런 주택들은 이제 주택분 취득세에 추가로 8%를 부과해서 더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이 있는데 오피스텔을 한 채를 더 샀어요. 임대를 돌릴 목적으로. 그러면 사실상 얘는 이거는 이제 주택인 거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수 판단과 취득세 과세 대상 판단이 조금 다릅니다. 취득하는 사람이 이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이상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은 주택분이 아니라 건물분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아파트를 사게 되면 더 산다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냐에 따라서 3주택자가 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유세로 넘어가 보면요. 네, 보유세로 넘어가면 보유세는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앞에 취득세나 뒤에 나올 양도세랑은 다르게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내세요 하고 영수증 같은 걸 보내줍니다. 자, 그 재산세의 특징은 물건 단위 과세를 한다는 점인데요. 내가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또는 내 가족이 여러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이제 거기서 이제 페널티가 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심지어 주인이 누구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 그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심화된 버선이 종합부동산세, 바로 종부세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 많을수록 페널티를 주는 구간이죠. 내가 또 보유세의 특징은 과세 기준이라는 날짜가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이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를 피하려면 당연히 6월 1일 전까지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둘 중에 빠른 날 기준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과세 표준이 등장을 하는데 보유세는 재산세에 내가 직접 취득한 가격이 아니고 현재 이 가격을 국가에서 주택 가격을 계산을 다 해줍니다. 이때 공시가격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이게 뭐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지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보통은 부동산마다 전부 다 발표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세랑 다르게 공시가는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결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년간의 변동되는 시세를 얼마나 이제 공시가에게 이제 반영을 할 것이냐는 매 정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한데 이 변동이 약간씩 있다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누진세율이라는 그 개념이 또 존재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과표가 5억 4천 초과하는 것까지 있는데요. 지금 과표가 6억 원이라고 하면은 당장의 전체 금액을 해당 세율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6억 원까지의 해당 구간 세율, 그러니까 6억 원까지 초과한 부분은 각자 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것이 누진세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누진세율은 구간별 과세고 갈수록 높아지는 이 세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래 표에 보시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벨트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투자도 안 하고 집이 실거주 한 채만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팔 생각도 없었는데 그런데 자동으로 과표는 늘어나면서 나의 세금도 같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상한선만큼 내게 해주는 겁니다. 이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만들려면 항상 전년도 세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세금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세금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시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60%를 곱하고 내 집이 10억이라고 하면은 공정시장가 60%를 곱해가지고 과표가 6억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세제 개편 때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누진 공제 여기서 이렇게 적용되겠고요. 그리고 산출한 세액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부담 상한을 또 빼줍니다. 지금 제가 없다고 가정을 표에다가 해놓은 거고요.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걸 이제 더해줍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지고요. 7월의 절반,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250만 원 초과하면은 분납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대망의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또한 올해 세제 개편의 강력한 변경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주택분 종부세를 54만 명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세율의 구조가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단위 자체가 다른데 아까는 재산세가 기억하시다시피 다 0. 몇 %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제 앞자리가 달라지면서 최대 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금입니다. 물론 취득세에 비해서 좀 낮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매년 내기 때문에 금액 부담이 가장 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이한 점은 주택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의 구간이 조금 달라요. 종부세에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자생사도 한 가지 다른 점은 종부세는 인별과세인데 한 개인이 집이 많을수록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요. 반면에 법인은 누진 세율이 아니고 굉장히 높은 세율의 단일 세율입니다. 세부담 상환 역시 재산세는 105에서 130%까지 있었는데 개인 기준에서는 150%고 법인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베이직 소득세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임대소득세와 보면서 같은 표현 굉장히 비슷한데 누구에게 중과를 하느냐면 정부가 규제하는 조정대상 지역, 여기에 집이 많으면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 세율에다가 최대 30%까지 더 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론상 최대 세율은 45%, 그리고 더하기 30%,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최대 82.5%라는 굉장히 높은 세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도세가 무겁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를 중과해서 매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양도세 중과 이후에 지금 보유세 인상 개편도 지금처럼 항상 같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초반에 양도세 중과 소식이 있던 이후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 보유세 인상이라는 세제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로 양도세에는 단기 양도세율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주식처럼 단타를 치면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개념인데요. 주택은 기본 보유 단위가 2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오늘 준비된 내용이 더 많은데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는 다 미처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시면 이번에 변경된 세제 개편안 또 공급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또 안내를 또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금 정말 절대 혼자서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면 자리 꼭 한번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선착순이라고 하니까요. 02638-3967, 샵 3989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